반기문 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시다. 일일 일실수. 일일 일 개그를 시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온 국민들에게 어떤 웃음을 팡팡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 요즘 코미디가 좀 별 볼 일이 없거든, TV에서. 이 사람 따라갈 수가 없네. 이런 식의 원맨쇼.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주일 씨가, 저 처음에 이렇게 데뷔할 적에 정말 무명이고 아무것도 아닌 얼굴만 좀 못생긴 사람이었었잖아요.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야, 일요일이다 코너에 이상해 씨랑 같이 나왔었어요. 야, 기억력 좋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사실은 그게 실수였다고 하는데, 환자의 눈을 이렇게 까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자기가 자기 눈을 까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랬던 이상한 어떤 개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막 큰 히트를 쳤어요. 근데 지금 반기문이 그 코드를 차용하네? 그 개그의 코드? 그러니까 턱받이를 자기가 한다라든지. 뭐 어찌됐건 간에 반기문 씨는 진짜 코미디 이거예요. 그런 건 진짜 애교고. 반기문한테 난 이런 걸 봤어요. 이 사람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했던 절대 안 됩니다. 지점이 예. 기자들 앞에서 하소연을 한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지금 마포 쪽에 캠프가 2군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겠죠. 사람이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당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도 된 게 아니라서 후원금 모집도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사비 털었다 이거지.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라도 입당을 해야겠다. 이런 뉘앙스를 말하는 너무 거예요. 속내를 빤히 들여다냈잖아. 그렇게 말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반기문이라면요. 나 같은 성격에도 속내는 어떻든 간에 당당하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정당에 들어가겠다. 이 논리를 지금 시전하심으로써 모든 정치인들한테 저 사람 근수가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정당이 그러니까 ATM기냐라는 얘기가 바로 야당에서 나온 거죠. 근데 정말 적합한 표현이고 솔직히 반기문은요 10년간 해외에 있다가 떠있던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국내에 헬기를 어디다가 착륙을 시킬 것이냐 하고 이렇게 망을 보고 있던 차에 원래는 이 사람은 그랬겠죠. 새누리당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기가 꽃가마 타고 내려올 줄 알고 있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요. 착륙 지점이 불타고 있어. 막 이렇게 돼서 어디에 앉아야 되나 이렇게 막 우회를 하던 중에 뭐 이렇게 반이 막 반쪽아리가 났다 그러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에 어디든가 그래도 앉긴 앉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내에 전혀 당내에 지분도 없고 아무 기반이 없다. 그런데도, 나름, 굉장한 어떤 그 대우, 국내에서 마치 일당, 그 후보나 됐냐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판에 그 당은 그럼 어떻게 하실라고 딱 물으니까 글쎄 뭐 어디든 하긴 해야 되겠지 내 돈이 생돈이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말을 해버린 거지. 이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게 박근혜 탄핵이 반기문에게 주는 영향 같은 건데 대선 같은 경우는요 240일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아요. 이게 8개월 전이지.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올해 같으면 4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대선이 있는 걸로 가정하면. 근데 그 선관위 쪽에서는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몰라. 헌재가 결정이 쥐고 있어. 그러니까 대선 예비 후보를 받을 수도 없는데 선관위 입장이라는 것은 탄핵이 안 됐을 경우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4월 20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안 되면 4월 20일까지는 예비 후보 등록을 못 해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20일까지는 생돈을 지가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지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그렇지, 없는 바로 반 그런 거예요. 엉거주춤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속내 드러내는 정치인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어쨌든 반기문이 최근에 일주일 정도 이제 돼가는데 여기서 저도 아까 PD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생각해요.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보다 못한 사람이 박근혜였었어요. 근데 박근혜만 못한 게 지금 반기문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이자는 말이에요. 사회성이나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국제관이나 정치관이 전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이따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5일째, 그러니까 6일째 돈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야당 의원들은요.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자기 돈 써가면서 바닥에서 빡빡 기어서 올라가서 국회의원 정치하는 겁니다. 야당 정치인 중에 쉽게 꽃가마 탄 놈이 누가 있습니까? 온갖 수모와 온갖 그 길바닥에서 훑어서부터 또는 지역위원장에서부터 또는 그 밑에 지역 당원에서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빚져가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단한 오랜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40대, 50대의 정치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지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 얘기를 꺼내면서 그 돈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긍정적으로 봐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비난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깨어나서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이룩해야 되는데 정치 계획을 나서야 된다는 게 하나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고, 두 번째는 벌써부터 얘가 돈 타령을 한다는 겁니다. 돈 타령. 그렇죠. 돈 타령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모순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건방진 얘기냐면 돈 때문에 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조직을 위해서 또는 나은 정책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당에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 막 돌아다니서 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떴다방식으로 그러니까, 예. 어떤 정치인들이 막 그 선거 때 이렇게 난립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정치 후진국적인 양태를 보인다. 정당 중심의 정치가 이제 안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의 그동안의 분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은 한 정당에서 한 후보를 어떤 안정적인 경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는 그 방식이 이제 겨우 고착이 되나 마나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야말로 떴다방도 이런 떴다방이 없는 거야. 그냥 후보는 난 날라왔어. 후보는 날라왔고, 자, 땅바닥에 어떤 당이 있는지 볼까, 어디 앉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거는 전혀 정당과 이 사람 간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속감도 없고,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요, 어떤 정치 철학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잡고자 모이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나는 후보고 나머지는 나한테 시다바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돈을 모아주고 조직을 모아주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봉사해줘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 정당과 어떠한 정치 철학이나 이념을 공유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산전수전을 겪을 필요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로 잘못된 특권 의식인 거잖아요.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이 사람이 팽목항 같은 데 갔을 때에 이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합의 잘 됐다라고 칭찬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해명해라 라고 막 사람들이 손피켓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렇게 묻지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놈들이 나쁘대. 기자 나쁜 놈들이래. 그렇게 묻는 기자들이 나쁘대. 와, 워딩도 박근혜랑 어쩜 그렇게 똑같아. 나쁜 사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언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양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인다는 거야. 그냥 틸거리에서 대충 잘 되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나를 왜곡된 형태로 몰아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자가 나쁜 사람들이래. 그런데 지금 민중의 소리에 우리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김원식 기자님이 또 뭔가를 파헤치셨어요. 뭐가 나왔어. 뭐냐면 이 사람이 2013년도에 대담집을 낸 게 있는데요. 놀라워라. 일본이 머리 숙이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일본이 자꾸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에 대해서 사과 카드를 남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동아시아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그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중일 삼각동맹 그거가 무엇이 다릅니까? 2013년도에 이미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셨네. 그러니까 미국의 충실한 똥개로서 그 역할만 충실히 한 거라고 보고요. 불과 얼마 전이죠.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뉴욕에서 기자간담회 했거든요. 거기서 했던 말이 더 좀 충격적이라고 좀 보는데,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당으로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치적 철학이 없으니까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 난 후보고. 뒤에 가로 열고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모셔가는 곳이 중요하지.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정치 철학 없음. 돈도 없음이 아니고 돈도 쓸 수 없음.
그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돼야 돼? 재밌는 거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개업발이 한국에 들어와서 올라가야 되잖아. 실제로 반기문이 한국에서 일주일가량 움직이고 이런 조사 나왔잖아요. 예. 똑같아. 너는 떨어져. 그게 뭐겠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전혀 기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기문급 정도 되고 언론이 그렇게 띄워댔으면은 한국에 들어오면 지지율이 작 5%에서 10% 올라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까먹는 거거든. 안 올라. 이 사람은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근데 돈도 안 쓰겠다고 해. 그러면 그쪽이 붙어있던 그 캠프에 몰려든 사람들이 야금야금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보따리 싸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양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관 얘기를 지금 꺼냈는데, 원래 정치란 정당 정치가 맞는 책임 정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당이 필요가 없대. 네, 그냥 독고다이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건지 로드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관이 거의 제로 상태에 있다. 그냥 자기가 유엔 총장이 당선이 돼서 마치 유엔 총장처럼 혼자 독고다이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정치적인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보다 소통하는 대통령, 그죠? 그 다음에 낮은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 심부름꾸름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후에 쭉 얘기하겠지만 모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민은 거기에 구성 요소나 또는 정치적 동기는 필요 없고 넌 내 말 하면 따라와라는 제왕적 이런 구시대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민님 얘기한 역사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녀상이나 한일 협상, 그 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어져서 계속 이제 막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관련의 문제는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마땅이라고 하고. 마땅히.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지 주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성주 주민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이것이 마치 국가 방위나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매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순신 장군이 강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어. 이순신 아산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고 현충사가 아산에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충사의 문제는요, 이순신 전기에 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막 막대기 들고 싸우고 어렸을 때 그런 과정들이 나온 게 아산을 배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산이 출신인지 아는데 사실은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강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는 김덕령 장군이에요. 충장사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덕령 장군이 충장사라는 곳이 있어요. 무등산 바로 밑에.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누나하고의 갈등 문제로 장군이 크게 크는 과정들이 있어요. 충장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양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1위에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의 출신지도 모르고 그 양반이 전라도 광주래. 진짜 고문관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아까 지민님 얘기한 게 이 정도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놈이 기자들이 지 한 말을 따서 기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인용만 합니다. 인용 띵띵. 그렇지. 인용을 한 건데 거기다 대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나쁜 놈이래 기자한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무식한 새끼냐면 이거 내가 앞에 있으면 짱돌로 입주댕을 조사버릴 만한 이 사건이에요. 지금요. 노인 학대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조사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기자가 만약에 자기 따옴표로 인용을 했는데 잘못됐으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기사를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수정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해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거든요. 해명하면서 그게 원래 리스크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의도였는데 기자가 와전됐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품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컨텐츠는 없어.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거기다 해명하기 짜증나니까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자들이 자기가 한 얘기와 무관하게 자기를 빨아주기를 원했던 거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정치관이나 역사관이나 사회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반기문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전체가. 이런 전반적인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관에서 하나 더 따져야 될 게 뭐냐면 꽃동네 말이에요. 꽃동네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이것도 또 죽을 떨어뜨리시더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그 꽃동네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반기문한테 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반기문한테 해만 될 뿐만 아니라 반기문은 남을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은 누구한테 간 줄 알았습니까? 오홍진 신부한테. 그럼요. 오홍진 신부가 결국은 오바해서 죽이나 이런 게 튈까봐 옷에 턱바지를 씌워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홍진 신부가 또는 꽃동네가 그 장애인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 하나로.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잉 의존에 이걸 공개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직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나 기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겸손하게 하면 될 것을 남을 다 죽이고 지만 살아나. 이거는 완전히 사회관이 0점이에요. 근데 해명이 독이 되는 거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세요. 그 꽃동네에서 그렇게 한 거는 결국은 그 풀 영상이 공개됨으로 해서 이제 오홍진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욕을 먹은 거 그렇죠. 물론 이거니와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는요. 뭐 사진이 어떻게 찍혔다 또는 뭐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지 않았다 등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애초에 그딴 기획을 왜 했느냐부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피사체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왜 나경원 그 후보가 막 장애인 그 시설에 가가지고 알몸 목욕을 시키는 그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자 라는 대상물, 도구물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사악한 기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그나마도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이제 우스꽝스러운 거고 그 다음은 그런데 해명을 함으로써 자기가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된 걸로, 이제, 오히려 논란이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친묘에 가가지고 한 그 이상한 짓거리에 대해서도요, 이제 막 왜 그 지가 마시냐,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게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또 해명을 한답시고 집집마다 다 법도가 다른 뱀이요.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윗에다 그러더만 아니 지 하나 욕먹고 끝나면 될 것을 자기 집안을 완전히 개 쌍누무 집구석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또 주겔러에서 그러니까 주겔에서 또 찾아냈어.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자기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딱 보여줬는데 그땐 제대로 하더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 사람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선에서 어떤 논란을 축소시키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계속 해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점점 더 열받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했던 온갖 열받는 짓거리의 이야기 중에서 최고는 결국 청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고문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개념 없는 사람을 나는 고문관이라고 봐요. 실수라고 쳐요. 이렇게까지 실수가 많은 사람도 좀 보기 드물고. 드물죠.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어요. 태주는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애비양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청년 문제는요. 박근혜가 불과 얼마 전에 중동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에 오를 자들은 밖에 나가서 개고생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 이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날 찍어줘. 요거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거를 타고, 뭐랄까, 과거에서 그냥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 사람 10년 떠 있었어요. 그 10년 사이에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일반 정서가 어떻게까지 변화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국은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 1년 단위로 대략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치 설명을 해줘야 돼, 얘한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1년치 설명을 하느라고 막 하루 정도 막 머리가 얼마나 욱신욱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설명해주기가 쉽지가 않아. 1년 정도 얘기를 해줘도. 근데 얘가, 처음에 미국에 갔다가 처음 돌아왔을 때는 9년 만에 돌아왔었어요. 9년치 얘기를 해주느라고 나는 죽는 줄 알았었어, 진짜로. 근데 한국이란 나라에서요, 10년간 바깥에 떠있다 오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요지경.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사태에 빠져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1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왜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 아프니까 청춘이요. 내지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기회가 있고 자원봉사라도 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나름 해외를 많이 해집고 다닌 사람으로서 하는 뭐 덕담일 수도 있고 그랬을란가 몰라.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그 얘기하면 야, 칼 안 맞는 게 다행이에요. 진짜 욕먹는 건 고사하고 진짜 총알 날라와요. 그 소리를 이 사람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강연회에서 참 말하기도 창피한데. 아이고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네. 그 사람이 유엔에 가서 국적 코리아를 달고 활동했다는 게 10년이 다 보이거든. 진짜 부끄럽다고. 일단 진미님이 10년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평생 외가 있었어요. 장관직 빼고. 네, 외교관이었으니까. 근데 그 좀 짚어봅시다. 젊어서 개고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까진 좋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과 취업을 못하면 자원봉사라도 좀 해라. 인턴을 확대해야 된다. 글로벌 마인드. 그 시대는요. 5년 전에 가버렸어요. 아까 지민님 얘기했죠. 한국 사회에서는 5년 전부터 글로컬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 리더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컬리즘은 뭐냐면 내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이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특유의 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화를 국제 문화와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청년 리더의 철학을 가질 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김치가 세계적인 것이여 가는데 전라도 김치를 미국에다 갖다 주면 먹겠냐고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라도 김치를 미국의 젊은 층의 입에 맞게 새로운 미국의 문화와 결합시켜서 그 입맛과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미국 김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5년 전에는 그냥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니까 김치를 막 먹이게 만드는 거야. 미국인한테. 근데 안 먹어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미국의 글로컬과 한국의 글로컬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글로컬리즘을 양성한다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후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턴 제도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폐기된 정책입니다. 박근혜 때 손도 못 내봤어요. 초기에 내놨다가. 인턴제에 폐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얘기인데요.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 게 있고 내가 직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휴식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먹을 게 없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는데 자원봉사를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 나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나는 향후에 자식을 어떻게 낳고 자원봉사다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그럭저럭 먹히는 얘기라니까. 그래도 2개밖에 안 먹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요.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또는 그때에서 바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대략 그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우리 머리를 그때로 한번 되돌려 보자고. 그때는요. 뭐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진짜로.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들렸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폐해를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글로벌 좋아. 세계에 국경이 없어져. 좋아. 다 뭔가 앞으로 대단히 미래가 막 좋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이 뭔지를 이제는 너무 잘 알아. 뭐냐면 이거는요. 상류층에게 있어서 글로벌은요, 뭐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다가 홍콩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별장은 저기 하와이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하는 식의 아주 최상층에게에서의 뭐 정말 자본의 국경 없는 이동과 그런 식의 어떤 상류층이 전 세계를 무대로 아주 희희낙낙으로 사는 그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세계화 내지는 글로벌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주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주노동자.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동 가서 뭐 어째라라고 하는 거는요. 중동 가서 우리가 건설 노동자 되고 빡빡 일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주노동자가 그러니까 세계화의 산물로서 이주노동자가 있잖아. 전 세계에.
그러니까 세계화가 돼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류층은 무지하게 좋아지고 거기 밑바닥에 깔리는 사람은 무지하게 괴로워지는 가정도 해체되고 내 삶의 터전도 없어지고 이걸 말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신비님이 이야기한 거기 글로컬의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글로벌하게 갖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이 로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기반을 두고서 우리의 삶을 살찌워 나가야 된다. 이 개념으로서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야기한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지금 뜬구름 잡기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해외 나가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경제 난민. 근데 그래서 비교가 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야권 주자들은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는 그 지점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 공감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와서 진짜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에 했을 법한 얘기 하면서 난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아야 돼.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반기문 고생한 게 없거든요. 유엔 사무총장 하려고 지가 고생했습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왔더니 대선주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운 하나는 끝내주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노력 한 보는데 번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이 해야 될 이야기는 딱 박근혜 탄핵 시점이고 촛불 광장에 한 발을 나가봤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재벌 개혁을 통해서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청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시라. 이런 개념으로 가주면 청년들이 열광할 텐데. 콘텐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고문관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이날 강연에 참여한 젊은이 M4세대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뭔가 국제 리더를 했던 자로서 이 젊은 M4세대들이 반기문한테 뭔가 하나 지식을 얻고자 찾아간 그 자리에서 이런 막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저 개새끼 저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진짜 아까 말씀했죠. 싸대기 안 맞는 게 이게 이 나이 때문에 안 맞았지. 만약에 20대가 그렇게 강연했다면 싸대기 그냥 올라가고 다 나가버려요. 누가 이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총 맞아, 진짜. 예, 그런데 화재총 날라와. 이 M4 세대들한테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대기업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지금 그 특검하고 현재 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들은 어쨌든 자본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한 대로 권 PD가 얘기한 대로 사회제도를 개혁한 후에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영역밖에 없어요. 이건 선진국의 규모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한테 주 4일제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면 지금 100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100계좌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공무노조는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 또 공공자리 같은 경우 선생님 일자리 부족해서 지금 다 비정규직 쓰고 있잖아요. 이거 다 정규직 돌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 새로운 산업 정도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내놓는데 지는 퉁쳐서 해외로 가라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디지털 유목민을 양성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유목민도 아니야. 네. 그냥 경제 난민이죠. 난민이지.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하고 달라서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소리를 하면요. 정말 욕먹어요. 이제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가서 봉사해라? 이거는요, 가령 2008년 그맘때쯤에 일종의 해외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간 사람들 꽤 있었어요. 나갔는데, 나름 가서 정말 굶는 어린이들 돕고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 기아 난민 돕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자원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데, 뭐냐면 그런 거지. 그게 나가서 막 진짜로 굶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봉사하고 이러면 굉장한 나름 삶의 보람을 느낀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자기는 갑자기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나간대요. 무슨 대책이 있어서는 아니고.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한 어떤 무력감과 어떤 분열에 시달리는 젊은이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 등등을 알고 싶으면은 뭐 엄기호 씨나 이런 분들이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직접 취재한 그런 책들도 많으니까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국내 해외 포함해서 자원봉사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그러면 그거와 짝패로 같이 이야기돼야 되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돈이 되지 않고 고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고 자신의 경험을 쌓는 것이 맞다. 좋아. 좋은 이야기야.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기본소득이 되고, 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청년수당 등등으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네 경험 쌓으라고 해외여행하라고 한다는 거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기본급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게 엄청 꽤 어느 정도 높아져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기본 시급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바짝 알바하고 그리고 알바 자리가 또 좀 꽤 많다는 거야. 일본은 바짝 알바 해가지고 다시 해외 나가가지고 좀 살다 오고 이런 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임금이 그 시급이 낮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무슨 청년수당이나 이런 게 일체 없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내가 온몸으로 다 따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 정규직은 없고 비정규직 고용만 찔끔찔끔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 청년들은 빚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좀 이따 또 빚 얘기도 이제 또 하긴 할 텐데, 어쨌든 빚에 내몰리는 상태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자살의 상태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왜 그러고 있어? 해외 나가. 자원봉사라도 혀. 이런 정말 자다 봉창 두드리는 할아버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요 예전에 무슨 노인 폄하 발언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정말 영린을 건드렸어 이 사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5년 동안 정치인들이 자기 비전 보여주고 한국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도 해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를 대선 뽑아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나라에 거주하기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번에 선관위가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반기문 출마 자격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던 것도 문제지만, 그건 뭐 나중에 다른 식으로 다루더라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전 사실 그래요. 저는 뭐 반기문을 지지하거나 새누리당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새끼니까라고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된다는 아직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저급함, 그쪽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저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의 관 중에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인사를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몸개그의 달인이야. 국가관도 아주 개판인데, 방금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기문이 자기가 말한 글로벌 리더십이 굉장히 보편타당한 것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줄 알았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 선진국들은 이렇게 정치들이 진화해 나가는데, 우리 한국은 그가 주장한 것과 기존의 토착적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머리를 지금 이 방송할 때도 내 머리를 70년대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세계적인 거를 내놓지도 않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도 내놓지도 않고, 오로지 70년대 마인드로 내가 지금 돌아가서 이 방송을 해야 되는 만큼 대한민국 정치 의식 수준을 오히려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시켜서 쭉 끌고 내려가 버리는, 그리고 이거를 개그라고 놀면서 그의 지지율이 19%에서 20%까지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후진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예. 반기문이 정말 좀 분노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뭐 포퓰리즘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당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한 사람의 어떤 유명세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후보가 되고 거기에 나머지 정당들이 다시 도열하거나 짜맞춤을 하는 식의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지금 그런 방식의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유명세는 왜 유명세가 됐냐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일종의 후진국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젤로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변방 의식인 거야. 말하자면 여기가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어메 누구누구네 누구가 서울 가서 출세했디야. 서울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내려왔디야. 이런 식의 마인드인 거예요. 변방의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요? 여기 와가지고 아무 자리라도 아무 기관장 자리라도 하나 꿰차는 것이 맞지? 지금 거의 그 수준의 지금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여주는 몸개그 첫 번째 그건 그냥 해프닝이라고 치고 각종 인터뷰 같은 게 드러나는 어떤 뭐 대언론관이라든지 위안부 합의 세월호 문제 또는 청년 문제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부실함, 허약함, 좀 모자람, 심지어는 고문관. 근데 저는 코어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유엔이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느냐예요. 이제는 출마 자격이 있다 없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비리 쪽에 연결돼 있는 건데요. 다른 거는 그냥 동생, 조카, 아들이라고 칩시다. 유엔에 납품하고 뭐 조카나 동생이 하는 사람 일이 다 주요 고객이 유엔이었다고 하면 그냥 그렇죠. 그렇다 칩시다. 그건 우리나라 문제 아니니까.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고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는 박연차 문제입니다. 박연차 문제인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인규 중수부장이 박연차 그 게이트 때 돈 준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렇게 불러라 하니까 적어냈을 거 아니에요. 더 있잖아. 그 정도는 부족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반기문이 들어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 변호사였어. 그 당시에 박연차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너무 겁니다. 웃겨. 그러니까 박연차를 변호했던 박영수 특검이 반기문을 수사할 수도 있는 이 상황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고소 고발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인데, 어쨌든 박연차의 변호사였던 박영수, 지금 현재 그 특검에 가 있는 박영수, 그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박연차를 변호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돈을 갖다 줬다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시 검찰에게 줬다는 거예요. 당시 검찰. 그러니까 줬는데, 그러니까 준 게 확실해. 그래서 그게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때에 누구가 받았다라는 것이 나올 적에 이 사람은 빠졌다는 거야, 반기문은.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뭐 캘 거 없고 그냥 덥세 넘어가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파일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서류는 어디가 있느냐, 검찰청 캐비넷에 고이고이 들어있지 이걸 누가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는 거니까 그대로 있음 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반기문이 이걸 보도를 한 한겨레나 이런 쪽에다가 고소 고발을 하면 바로 검찰청 캐비넷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요 최근 영화 소개 하나 할게요. 더킹이라는 영화, 이번에 더킹 예, 조인성 주연, 정우성이 나오는데요. 정말 미남 둘이 나오니까 정말 참 물론 눈호강도 하는 데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권력을 통해 본 한국의 현대사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검찰청 캐비넷에 있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영화는 너무나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딱 명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사건도 김치처럼 익혀 먹어야 맛있다. 검찰 놈들은 자기한테 들어온 사건 그 모든 팩트 진실들을요 자기네 좋을 대로 김치독에다 묻어놓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그렇죠. 적당히 익었을 때에, 또 자신들이 불리할 때, 또는 국면 전환을 해야 될 때에 거기서 하나씩 딱 꺼내가지고 씁니다. 지금 이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 아주 미묘하게 흐름이 지금 시작됐는데, 박지원을 보면 합니다. 박지원이 국민의당 대표 됐죠. 그래서 외연 확장이나 안철수를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거둬요.
그게 이제 박연차 게이트에 반기문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게 빼박 정치권의 텐트라는 정설인데 거잖아. 응. 그럼 어떻게까지 갈 수가 있냐면은 저는 지금도 정두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두원하고 저는 결이 같아요. 동지야. 반기문은 중도 낙마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한 바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새누리당의 미미한 후보랑 비박당 유승민이 나오고 그래서 양강 구도가 국민의당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은 안철수 문재인이 붙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1대1로.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왔지만 컨벤션 효과 전혀 미미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기문이 저렇게 똥볼을 계속 찾아오면서 대권 주자로 가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야권 입장에서는 가히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런 진짜 청년 폄하 발언까지 하셨는데 적당히 표를 잠식하면서 있어주면 참 괜찮겠어 그것도. 그리고 유승민도 나오고 반기문도 나오고 이러면은 참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도중 하차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고요. 돈 때문에 돈도 돈이고요. 이 사람이 인재사 어제 이제 뒤통수가 화끈함을 느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빼박 캔트로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자기 이름 그거 어떻게 뺄 것이며 그것도 있는 데다가 아니 뭐 녹록치가 않은 거야. 자기 꽃가마 타고 내려올 줄 알았더니만 뭐요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생각을 할 테고 하는 등등 해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만하게 되는 완주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자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자빠지게 되면 안철수는 약간 살아나는 국면이 될 수가 있고 저쪽에서 이제 유승민 뭐 안철수 대충 이러면서 이쪽에서 문재인 이렇게 만약에 3자 구도 비슷하게 되면 이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저쪽에서 다 포기를 하고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1대1로 붙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반기문이 대체적으로 국민의당에서는 좀 러브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당 당대표 박지원이 저러면 우리하고 멀어지는 거죠. 이 키워드를 뽑았죠. 그러니까 반기문이 굉장히 지금 한국인으로부터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치가 저는 그래요. 이번 헌재나 탄핵 정국이 대한민국의 사회나 그다음에 더더욱이 정치에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차기의 대통령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고요. 역사관을 검증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덕성을 검증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관을 검증받아야 될 중요한 시기에 반기문 같은 또라이가 들어와서 그런 걸 하지 못하고 누구든 야권이 대통령이 당선되든 어부지로 돼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책적 대안을 받지 않고 그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할 수 있는 선진화되어 있는 지금 우리 사회 문화에 똥을 찌끌고 있다라는 거 반기문이 없었으면요 지금 한국 사회는 뭘로 논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정책으로 논쟁이 되고 청년 실업으로 논쟁이 되고 바로 복지로 논쟁이 돼야 될 판에 이거 가십거리로 반기문이만 씻고 있다가 문재인이 된다고 해도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 무슨 정치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그럼 유승민하고 붙었다고 쳐요. 안철수하고. 그럼 세 사람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국민들이 이 후보가 정책이 훨씬 더 진보적이구나. 이걸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누가 또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강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찍어야 되는데 이거 뚱뚱같이 양아치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 놔버리니까 이게 정치로 가야 돼. 무슨 정책으로 가야 돼. 아니면 사람 됨됨이를 파악해야 돼. 이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흐트러 놓는다고 판단 기준을. 그래도 유일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이기 때문에 건드려 보는 것이고요. 반기문은 저렇게 똥을 싸고 있을 때 야권 후보들이 지금 정치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분은 좋게 보는 것이고요. 박연차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박연차가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외교 장관이 반기문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돈을 준 거냐면은 베트남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준 돈인데 그 당시에 돈을 준 액수가 23만 달러. 액수가 나온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팩트 근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8천만 원 정도를 줬다. 그 의혹이거든요. 박연차 씨가 전방위적으로 로비해가지고 뭐 소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박연차가 써낸 이름이 150명이다. 뭐 아니다. 50명 정도 될 거야. 뭐 그 정도인데 최소한 자기가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돈을 찔러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박연차가 당시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뭐 불지 않거나 자기가 죄를 좀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찔끔찔끔 불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당신네 딸들까지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검찰의 어떤 협박 이런 거에 맞물리면서 다 털어놔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 리스트 중에 한 명이 반기문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유엔 사무총장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터부처럼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게 10년이 묵혀져 있다가 다시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더더욱이 또 맞물려 있는 게 박영수가 당시 변호사였는데 이 21명의 명단을 검찰에 직접 넘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건드리면 건드릴 수가 어쨌든 이 수사는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회적 인물로서 명백하게 조사를 받거나 또는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들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겠죠. 결국은. 근데 어쨌든 반기문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반기문이지만 반기문 뒤에는 이제 이명박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명박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지금 가능성 있는 그나마 후보는 반기문밖에 없으니까 잘해줘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과거 친이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깜냥이 돼야 그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라도 해줄 텐데 이 사람이 정말 노인으로서 여기저기에다 지금 뭐 똥을 쳐바르고 있는 거의 이 지경에 지금 놓여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과연 친이계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뭐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벌써요. 반기문이 지금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하나 반기문 라인과 친이계 라인이 갈등이 지금 그렇죠.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친이계의 지지자들도 MB도 반기문이 이 정도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몰랐나 봐요. 알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싶으니까 너무 실수가 많고 이러니까 친이들이 도저히 이건 아닙니다. 이게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내부에 오고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관이나 기타 전체에 보면은 박근혜만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친이계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돼서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를테면 박근혜 같이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것도 이를테면 이명박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당이 대안이 없다. 그냥 박근혜 뭐 별로지만 그냥 결사옹위해서 가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다 도와라 그냥 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 짓을 했더니 끝이 안 좋잖아. 임기 남겨놓고 지금 탄핵을 쳐 맞았잖아요. 지금 그런 실수 자기들도 너무 안 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에이씨 똥 튀겼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다 대고 반기문이를 띠칸이 데려와 봤더니 이건 진짜 고문관 중에 또 고문관인 거야. 그래서 이 친이계 입장에서도 진짜 어디서 선수도 왜 이게 다 모자라라고 했겠지 자기들도. 재밌는 현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물론 반기문의 정치적 센스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촛불 집회도 가겠다. 박근혜하고 통화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들어와서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황교안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물건을 봤더니 물건이 심하게 부실해. 그래서 우리 거 그냥 고쳤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보수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명박이 웬만한 똥은 치울 수 있어요. 워낙 지가 저지른 죄가 많은데 근데 반기문이 지금 설사를 싸대고 다니기 때문에 이명박에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똥은 못 치워. 세상을 지켜나 대개를 무대로 아주 희희낙낙으로 사는 그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세계화 내지는 글로벌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주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주노동자.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동 가서 뭐 어째라라고 하는 거는요. 중동 가서 우리가 건설 노동자 되고 빡빡 일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주노동자가 그러니까 세계화의 산물로서 이주노동자가 있잖아. 전 세계에.
그러니까 세계화가 돼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류층은 무지하게 좋아지고 거기 밑바닥에 깔리는 사람은 무지하게 괴로워지는 가정도 해체되고 내 삶의 터전도 없어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신비님이 이야기한 거기 글로컬의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글로벌하게 갖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이 로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기반을 두고서 우리의 삶을 살찌워 나가야 된다. 이 개념으로서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야기한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지금 뜬구름잡기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해외 나가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 경제 난민. 근데 그래서 비교가 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야권 주자들은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 하고 있고요. 기본소득 이야기 하고 그렇죠. 있는 그 지점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 공감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와서 진짜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에 했을 법한 얘기 하면서 난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아야 돼. 사실 내가 보기에는 반기문 고생한 게 없거든요. 유엔 사무총장 하려고 지가 고생했습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왔더니 대선주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운 하나는 끝내주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노력 한 보는데 번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이 해야 될 이야기는 딱 박근혜 탄핵 시점이고 촛불 광장에 한 발을 나가봤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재벌 개혁을 통해서 사회 구조 개혁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청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시라. 이런 개념으로 가지면 청년들이 열광할 텐데. 콘텐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 고문관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이날 강연에 참여한 젊은이 M4세대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뭔가 국제 리더를 했던 자로서 이 젊은 M4세대들이 반기문한테 뭔가 하나 지식을 얻고자 찾아간 그 자리에서 이런 막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저 개새끼 저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진짜 아까 말씀했죠. 싸대기 안 맞는 게 이게 이 나이 때문에 안 맞았지. 만약에 20대가 그렇게 강연했다면 싸대기 그냥 올라가고 다 나가버려요. 누가 이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총 맞아, 진짜. 네, 그런데 사제총 날라와. 이 M4 세대들한테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대기업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지금 그 특검하고 현재 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들은 어쨌든 자본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한 대로 권 PD가 얘기한 대로 사회제도를 개혁한 후에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영역밖에 없어요. 이건 선진국의 규모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한테 주 4일제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면 지금 100만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100계좌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공무노조는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 또 공공자리 같은 경우 선생님 일자리 부족해서 지금 다 비정규직 쓰고 있잖아요. 이거 다 정규직 돌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 새로운 산업 정도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내놓는데 지는 퉁쳐서 회의로 가라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디지털 유목민을 양성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유목민도 아니야. 네. 그냥 경제 난민이죠. 난민이지.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하고 달라서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소리를 하면요. 정말 욕먹어요. 이제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가서 봉사해라? 이거는요, 가령 2008년 그맘때쯤에 일종의 해외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간 사람들 꽤 있었어요. 나갔는데, 나름 가서 정말 굶는 어린이들 돕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 기아 난민 돕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자원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데, 뭐냐면 그런 거지. 그게 나가서 진짜로 굶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봉사하고 이러면 굉장한 나름 삶의 보람을 느낀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자기는 갑자기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나간대요. 무슨 대책이 있어서는 아니고. 맞아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한 어떤 무력감과 어떤 분열에 시달리는 젊은이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 등등을 알고 싶으면은 뭐 엄기호 씨나 이런 분들이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직접 취재한 그런 책들도 많으니까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국내 해외 포함해서 자원봉사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그러면 그거와 짝패로 같이 이야기돼야 되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돈이 되지 않고 고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고 자신의 경험을 쌓는 것이 맞다. 좋아. 좋은 이야기야.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기본소득이 되고, 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청년수당 등등으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네 경험 쌓으라고 해외여행하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기본급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게 엄청 꽤 어느 정도 높아져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기본 시급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바짝 알바하고 그리고 알바 자리가 또 좀 꽤 많다는 거야. 일본은 바짝 알바 해가지고 다시 해외 나가가지고 좀 살다 오고 이런 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임금이 그 시급이 낮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무슨 청년수당이나 이런 게 일체 없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내가 온몸으로 다 따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 정규직은 없고 비정규직 고용만 찔끔찔끔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 청년들은 빚에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단순히 나 혼자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좀 이따 또 빚 얘기도 이제 또 하긴 할 텐데, 어쨌든 빚에 내몰리는 상태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자살의 상태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왜 그러고 있어? 해외 나가. 자원봉사라도 혀. 이런 정말 자다 봉창 두드리는 할아버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요 예전에 무슨 노인 폄하 발언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정말 영린을 건드렸어 이 사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5년 동안 정치인들이 자기 비전 보여주고 한국 사회에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도 해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를 대선 뽑아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그 나라에 거주하기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번에 선거한 반기문 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시다. 1일 1실수. 1일 1 개그를 시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온 국민들에게 어떤 웃음을 팡팡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 요즘 코미디가 좀 별 볼 일이 없거든, TV에서. 이 사람 따라갈 수가 없네. 이런 식의 원맨쇼.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주일 씨가, 저 처음에 이렇게 데뷔할 적에 정말 무명이고 아무것도 아닌 얼굴만 좀 못생긴 사람이었었잖아요.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야, 일요일이다 코너에 이상해 씨랑 같이 나왔었어요. 야, 기억력 좋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사실은 그게 실수였다고 하는데, 환자의 눈을 이렇게 까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자기가 자기 눈을 까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랬던 이상한 어떤 개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막 큰 히트를 쳤어요. 근데 지금 반기문이 그 코드를 차용하네. 그 개그의 코드. 그러니까 턱받이를 자기가 한다라든지. 뭐 어찌됐건 간에 반기문 씨는 진짜 코미디 이거예요. 그런 건 진짜 애교고. 반기문한테 난 이런 걸 봤어요. 이 사람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했던 절대 안 됩니다. 지점이 예. 기자들 앞에서 하소연을 한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지금 마포 쪽에 캠프가 2군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겠죠. 사람이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당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도 된 게 아니라서 후원금 모집도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사비 털었다 네, 이거지.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라도 입당을 해야겠다. 이런 뉘앙스를 말하는 너무 거예요. 속내를 빤히 들여다냈잖아. 그렇게 말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반기문이라면요. 나 같은 성격에도 속내는 어떻든 간에 당당하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정당에 들어가겠다. 이 논리를 지금 시전하심으로써 모든 정치인들한테 저 사람 근수가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정당이 그러니까 ATM기냐라는 얘기가 바로 야당에서 나온 거죠. 근데 정말 적확한 표현이고, 솔직히 반기문은요 10년간 해외에 있다가 떠있던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국내에 헬기를 어디다가 착륙을 시킬 것이냐 하고 이렇게 망을 보고 있던 차에, 원래는 이 사람은 그랬겠죠. 새누리당이 온전한 상태에
군대에서 자기가 꽃가마 타고 내려올 줄 알고 있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요. 착륙 지점이 불타고 있어. 막 이렇게 돼서 어디에 앉아야 되나 이렇게 막 오해를 하던 중에 뭐 이렇게 반이 막 반쪽아리가 났다 그러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때에 어디든가 그래도 앉긴 앉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내에 전혀 당내에 지분도 없고 아무 기반이 없다. 그런데도, 나름, 굉장한 어떤 그 대우, 국내에서 마치 일당, 그 후보나 됐냐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판에 그 당은 그럼 어떻게 하실라고 딱 물으니까 글쎄 뭐 어디든 하긴 해야 되겠지 내 돈이 생돈이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말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게 박근혜 탄핵이 박인분에게 주는 영향 같은 건데 대선 같은 경우는요 240일 전에 예비비 후보 등록을 받아요. 이게 8개월 전이지.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은 올해 같으면 4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대선이 있는 걸로 가정하면. 근데 그 선관위 쪽에서는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를 몰라. 헌재가 결정이 지고 있어. 그러니까 대선 예비 후보를 받을 수도 없는데 선관위 입장이라는 것은 탄핵이 안 됐을 경우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4월 20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안 되면 4월 20일까지는 예비 후보 등록을 못 해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20일까지는 생돈을 지가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지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그렇지, 없는 바로 반 그런 거예요. 엉거주춤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속내 드러내는 정치인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어쨌든 반기문이 최근에 일주일 정도 이제 돼가는데 여기서 저도 아까 PD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생각해요.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보다 못한 사람이 박근혜였었어요. 근데 박근혜만 못한 게 지금 반기문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이자는 말이에요. 사회성이나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국제관이나 정치관이 전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이따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5일째인가 6일째 돈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야당 의원들은요.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자기 돈 써가면서 바닥에서 빡빡 기어서 올라가서 국회의원 정치하는 겁니다. 야당 정치인 중에 쉽게 꽃가마 탄 놈이 누가 있습니까? 온갖 수모와 온갖 그 길바닥에서 훑어서부터 또는 지역위원장에서부터 또는 그 밑에 지역 당원에서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빚져가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단한 오랜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40대, 50대의 정치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지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 얘기를 꺼내면서 그 돈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긍정적으로 봐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비난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깨어나서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이룩해야 되는데 정치 계획을 나서야 된다는 게 하나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고 두 번째는 벌써부터 얘가 돈 타령을 한다는 겁니다. 돈 타령. 그렇죠. 돈 타령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모순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건방진 얘기냐면 돈 때문에 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조직을 위해서 또는 나은 정책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당에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 막 돌아다니서 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떴다방식으로 그러니까, 네. 어떤 정치인들이 막 그 선거 때 이렇게 난립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정치 후진국적인 양태를 보인다. 정당 중심의 정치가 이제 안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의 그동안의 분석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은 한 정당에서 한 후보를 어떤 안정적인 경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는 그 방식이 이제 겨우 고착이 되나 마나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야말로 떴다방도 이런 떴다방이 없는 거야. 그냥 후보는 난 날라왔어. 후보는 날라왔고 자 땅바닥에 어떤 당이 있는지 볼까 어디 앉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거는 전혀 정당과 이 사람 간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속감도 없고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요 어떤 정치 철학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잡고자 모이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나는
후보고 나머지는 나한테 시다바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돈을 모아주고 조직을 모아주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봉사해줘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 정당과 어떠한 정치 철학이나 이념을 공유할 필요도 없고 그동안 산전수전을 겪을 필요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로 잘못된 특권 의식인 거잖아요.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이 사람이 팽목항 같은 데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합의 잘 됐다라고 칭찬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해명해라 라고 막 사람들이 손피켓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렇게 묻지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놈들이 나쁘대. 기자 나쁜 놈들이래. 그렇게 묻는 기자들이 나쁘대. 와, 워딩도 박근혜랑 사진이 어떻게 찍혔다 또는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지 않았다 등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애초에 그딴 기획을 왜 했느냐부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피사체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왜 나경원 그 후보가 막 장애인 그 시설에 가가지고 알몸 목욕을 시키는 그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가 선행을 베푸는 자 라는 대상물, 도구물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사악한 기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그나마도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이제 우스꽝스러운 거고 그 다음은 그런데 해명을 함으로써 자기가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된 걸로, 이제, 오히려 논란이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친묘에 가가지고 한 그 이상한 짓거리에 대해서도요, 이제 막 왜 그 지가 마시냐,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게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또 해명을 한답시고, 집집마다 다 법도가 다른 뱀이요.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윗에다 그러더만, 아니, 지 하나 욕먹고 끝나면 될 것을 자기 집안을 완전히 개 쌍놈의 집구석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또, 그러니까 주겔에서 또 찾아냈어.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자기 집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딱 보여줬는데, 그땐 제대로 하더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 사람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선에서 어떤 논란을 축소시키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계속 해명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점점 더 열받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했던 온갖 열받는 짓거리의 이야기 중에서 최고는 결국 청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고문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개념 없는 사람을 나는 고문관이라고 봐요. 실수라고 쳐요. 이렇게까지 실수가 많은 사람도 좀 보기 드물고. 드물죠.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까 건드렸어요. 태주는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애비양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청년 문제는요. 박근혜가 불과 얼마 전에 종농가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에 오를 자들은 밖에 나가서 개고생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 이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날 찍어줘. 요거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거를 타고, 뭐랄까, 과거에서 그냥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 사람 10년 떠 있었어요. 그 10년 사이에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사람들의 일반 정서가 어떻게까지 변화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국은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 1년 단위로 대략 오거든요. 그럼 이제 1년치 설명을 해줘야 돼, 얘한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1년치 설명을 하느라고 막 하루 정도 막 머리가 오면 욱신욱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설명해주기가 쉽지가 않아. 1년 정도 얘기를 해줘도. 근데 얘가, 처음에 미국에 갔다가 처음 돌아왔을 때는 9년 만에 돌아왔었어요. 9년치 얘기를 해주느라고 나는 죽는 줄 알았었어. 진짜로. 근데 한국이란 나라에서요. 10년간 바깥에 떠있다 오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요지경.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사태에 빠져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10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왜,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
아프니까 청춘이요. 내지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기회가 있고 자원봉사라도 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나름 해외를 많이 해집고 다닌 사람으로서 하는 뭐 덕담일 수도 있고 그랬을란가 몰라.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그 얘기하면 야, 칼 안 맞는 게 다행이에요. 진짜 욕먹는 건 고사하고 진짜 총알 날라와요. 그 소리를 이 사람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강연회에서 참 말하기도 창피한데 아이고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네. 그 사람이 유엔에 가서 국적 코리아를 달고 활동했다는 게 10년이 다 보이거든. 진짜 부끄럽다고. 일단 진미님이 10년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평생 예가 있었어요. 장관직 빼고. 네, 외교관이었으니까. 근데 그 좀 짚어봅시다. 젊어서 개고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까진 좋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과 취업을 못하면 자원봉사라도 좀 해라. 인턴을 확대해야 된다. 글로벌 마인드. 그 시대는요, 5년 전에 가버렸어요. 아까 지민님 얘기했죠. 한국 사회에서는 5년 전부터 글로컬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 리더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컬리즘은 뭐냐면 내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이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특유의, 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문화를 국제 문화와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청년 리더의 철학을 가질 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김치가 세계적인 것이여 가는데 전라도 김치를 미국에다 갖다 좀 먹겠냐고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라도 김치를 미국의 젊은 층의 입에 맞게 새로운 미국의 문화와 결합시켜서 그 입맛과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미국 김치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5년 전에는 그냥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니까 김치를 막 먹이게 만드는 거야. 미국인한테. 근데 안 먹어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미국의 글로컬과 한국의 글로컬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글로컬리즘을 양성한다고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후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턴 제도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폐기된 정책입니다. 박근혜 때 손도 못 내봤어요. 초기에 내놨다가. 인턴제에 폐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얘기인데요.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 게 있고, 내가 직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휴식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먹을 게 없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는데 자원봉사를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 나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나는 향후에 자식을 어떻게 낳고 자원봉사다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그럭저럭 먹히는 얘기라니까. 그래도 2개밖에 안 먹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요.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또는 그때에서 바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대략 그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우리 머리를 그때로 한번 되돌려 보자고. 그때는요. 뭐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진짜로.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들렸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폐해를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글로벌 좋아. 세계의 국경이 없어져. 좋아. 다 뭔가 앞으로 대단히 미래가 막 좋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이 뭔지를 이제는 너무 잘 알아. 뭐냐면 이거는요. 상류층에게 있어서 글로벌은요, 뭐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갔다가 홍콩에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별장은 저기 하와이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하는 식의 아주 최상층에게에서의 뭐 정말 자본의 국경 없는 이동과 그런 식의 어떤 상류층이 전세.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반기문 출마 자격이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던 것도 문제지만 그건 뭐 나중에 다른 식으로 다루더라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뭐 반기문을 지지하거나 새누리당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새끼니까라고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된다는 아직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저급함 그쪽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저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의 관 중에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아, 그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인사를 먼저 그렇죠. 하다가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몸개그의 달인이야. 국가관도 아주 개판인데 방금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기문이 자기가 말한 글로벌 리더십이 굉장히 보편타당한 것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줄 알았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 선진국들은 이렇게 정치들이 진화해 나가는데 예. 우리 한국은 그가 주장한 것과 기존의 토착적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머리를 지금 이 방송할 때도 내 머리를 70년대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전혀 지금 세계적인 거를 내놓지도 않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도 내놓지도 않고 오로지 70년대 마인드로 내가 지금 돌아가서 이 방송을 해야 되는 만큼 대한민국 정치 의식 수준을 오히려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시켜서 쭉 끌고 내려가 버리는. 그리고 이거를 개그라고 놀면서 그의 지지율이 19%에서 20%까지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후진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예. 반기문이 정말 좀 분노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뭐 포퓰리즘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당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한 사람의 어떤 유명세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후보가 되고 거기에 나머지 정당들이 다시 도열하거나 짜맞춤을 하는 식의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지금 그런 방식의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유명세는 왜 유명세가 됐냐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일종의 후진국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젤로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변방 의식인 거야. 말하자면 여기가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어메 누구가 서울 가서 출세했디야. 서울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내려왔디야. 이런 식의 마인드인 거예요. 변방의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요? 여기 와가지고 아무 자리라도 아무 기관장 자리라도 하나 꿰차는 것이 맞지? 지금 거의 그 수준의 지금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여주는 몸개그 첫 번째 그건 그냥 해프닝이라고 치고 각종 인터뷰 같은 게 드러나는 어떤 뭐 대언론관이라든지 위안부 합의 세월호 문제 또는 청년 문제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부실함, 허약함, 좀 모자람, 심지어는 고문관. 근데 저는 코어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유엔이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느냐예요. 이제는 출마 자격이 있다 없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비리 쪽에 연결돼 있는 건데요. 다른 거는 그냥 동생, 조카, 아들이라고 칩시다. 유엔에 납품하고 뭐 조카나 동생이 하는 사람 일이 다 주요 고객이 유엔이었다고 하면 그냥 그렇죠. 그렇다 칩시다. 그건 우리나라 문제 아니니까.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고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는 박연차 문제입니다. 박연차 문제인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인규 중수부장이 박연차 그 게이트 때 돈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불러라 하니까 적어냈을 거 아니에요. 더 있잖아. 그 정도는 부족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반기문이 들어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 변호사였어. 그 당시에 박연차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너무 겁니다. 웃겨. 그러니까 박연차를 변호했던 박영수 특검이 반기문을 수사할 수도 있는 이 상황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고소 고발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인데 어쨌든 박연차의 변호사였던 박영수 지금 현재 그 특검에 가 있는 박영수 그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박연차를 변호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돈을 갖다 줬다라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시 검찰에게 줬다는 거예요. 당시 검찰. 그러니까 줬는데 그러니까 준 게 확실해. 그래서 그게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때에 누구가 받았다라는 것이 나올 적에 이 사람은 빠졌다는 거야, 반기문은.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뭐 캘 거 없고 그냥 덥세 넘어가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파일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서류는 어디 가 있느냐, 검찰청 캐비넷에 고이고이 들어있지 이걸 누가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는 거니까 그대로 있음 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반기문이 이걸 보도를 한 한겨레나 이런 쪽에다가 고소 고발을 하면
바로 검찰청 캐비닛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요 최근 영화 소개 하나 할게요. 더킹이라는 영화 이번에 더킹? 더킹 예 조인성 주연 정우성이 나오는데요. 아 정말 미남 둘이 나오니까 정말 참 물론 눈호강도 하는 데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권력을 통해 본 한국의 현대사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검찰청 캐비넷에 있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영화는 너무나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딱 명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사건도 김치처럼 익혀 먹어야 맛있다. 검찰 놈들은 자기한테 들어온 사건 그 모든 팩트 진실들을요 자기네 좋을 대로 김치독에 다 묻어놓습니다. 필요할 때 꺼냈어요. 그렇죠. 예. 적당히 익었을 때에 또 자신들이 불리할 때 또는 국면 전환을 해야 될 때에 거기서 하나씩 딱 꺼내가지고 씁니다. 지금 이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의 아주 미묘하게 흐름이 지금 시작됐는데 박지원을 보면합니다. 박지원이 국민의당 대표 됐죠. 그래서 외연 확장이나 안철수를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거둬요. 그게 이제 박연차 게이트에 반기문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게 빼박 정치권의 캔트라는 정설인데 거잖아. 그럼 어떻게까지 갈 수가 있냐면은 저는 지금도 정두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두원하고 저는 결이 같아요. 동지야. 반기문은 중도 낙마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새누리당의 미미한 후보랑 비박당 승민이 나오고 그래서 양강 구도가 국민의당이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은 안철수 문재인이 붙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1대1로.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왔지만 컨벤션 효과 전혀 미미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기문이 저는 그 똥볼을 계속 찾으면서 대권 주자로 가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야권 입장에서는 가히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런 진짜 청년 폄하 발언까지 하셨는데 적당히 표를 잠식하면서 있어주면 참 괜찮겠어 그것도. 그리고 유승민도 나오고 반기문도 나오고 이러면은 참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도중 하차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이고요. 돈 때문에? 돈도 돈이고요. 이 사람이 인재사 어제 이제 뒤통수가 화끈함을 느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빼박 캔트로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자기 이름 그거 어떻게 뺄 것이며 그것도 있는 데다가 아니 뭐 녹록치가 않은 거야. 자기 꽃가마 타고 내려올 줄 알았더니만 뭐요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 나쁜 사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언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도 한 양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인다는 거야. 그냥 틸거리에서 대충 잘 되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나를 왜곡된 형태로 몰아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자가 나쁜 사람들이래. 그런데 지금 민중의 소리에 우리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김원식 기자님이 또 뭔가를 파헤치셨어요. 뭐가 나왔어. 뭐냐면 이 사람이 2013년도에 대담집을 낸 게 있는데요. 놀라워라. 일본이 머리 숙이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일본이 자꾸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에 대해서 사과 카드를 남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동아시아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그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중일 삼각동맹 그거가 무엇이 다릅니까? 2013년도에 이미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셨네. 그러니까 미국의 충실한 똥개로서 그 역할만 충실히 한 거라고 보고요. 불과 얼마 전이죠.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뉴욕에서 기자간담회 했거든요. 거기서 했던 말이 더 좀 충격적이라고 좀 보는데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당으로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치적 철학이 없으니까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 난 후보고. 뒤에 가로 열고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모셔가는 곳이 중요하지.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정치 철학 없음. 돈도 없음이 아니고 돈도 쓸 수 없음. 그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돼야 돼?
재밌는 거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개업발이 한국에 들어와서 올라가야 되잖아. 실제로 반기문이 한국에서 일주일가량 움직이고 이런 조사 나왔잖아요. 예. 똑같아. 또는 떨어져. 그럼 뭐겠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전혀 기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기문급 정도 되고 언론이 그렇게 띄워댔으면은 한국에 들어오면 지지율이 작 5%에서 10% 올라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까먹는 거거든. 안 올라. 이 사람은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근데 돈도 안 쓰겠다고 해. 그러면 그쪽이 붙어있던 그 캠프에 몰려든 사람들이 야금야금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보따리 그렇죠. 싸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양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관 얘기를 지금 꺼냈는데 원래 정치란 정당 정치가 맞는 책임 정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당이 필요가 없대. 네, 그냥 독고다이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건지 로드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관이 거의 제로 상태에 있다. 그냥 자기가 유엔 총장이 당선이 돼서 마치 유엔 총장처럼 혼자 독고다이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정치적인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보다 소통하는 대통령, 그죠? 그 다음에 낮은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 심부름꾸러미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후에 쭉 얘기하겠지만 모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민은 거기에 구성 요소나 또는 정치적 동기는 필요 없고 넌 내 말 하면 따라와라는 제왕적 이런 구시대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민님 얘기한 역사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녀상이나 한일 협상, 그 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어져서 계속 이제 막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관련의 문제는 반드시 도입하는 것이 마땅이라고 하고. 마땅히.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지 주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성주 주민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이것이 마치 국가 방위나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매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순신 장군이 강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웃겨. 아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어 이순신. 아산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고 현충사가 아산에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충사의 문제는요. 이순신 전기에 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막 막대기 들고 싸우고 어렸을 때 그런 과정들이 나온 게 아산을 배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산이 출신인지 아는데 사실은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강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는 김덕령 장군이에요. 충장사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덕령 장군이 충장사라는 곳이 있어요. 무등산 바로 밑에.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누나하고의 갈등 문제로 장군이 크게 크는 과정들이 있어요. 충장로가 강주에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양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1위에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의 출신지도 모르고 그 양반이 전라도 광주래. 진짜 고문관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아까 지민님 얘기한 게 이 정도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놈이 기자들이 지 한 말을 따서 기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인용만 합니다. 인용 띵띵. 그렇지. 인용을 한 건데 거기다 대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래 기자한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무식한 새끼냐면 이거 내가 앞에 있으면 짱돌로 입주댕을 조사버릴 만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요. 노인 학대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조사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기자가 만약에 자기 따옴표로 인용을 했는데 잘못됐으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기사를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수정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해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거든요. 해명하면서 그게 원래 리스크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의도였는데 기자가 와전됐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품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컨텐츠는 없어.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거기다 해명하기 짜증나니까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모든 기자들이 자기가 한 얘기와 무관하게 자기를 빨아주기를 원했던 거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정치관이나 역사관이나 사회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반기문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전체가. 이런 전반적인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관에서 하나 더 따져야 될 게 뭐냐면 꽃동네 말이에요. 꽃동네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또 죽을 떨어뜨리시더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그 꽃동네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반기문한테 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반기문한테 해만 될 뿐만 아니라 반기문은 남을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은 누구한테 간 줄 아십니까? 오웅진 신부한테. 그럼요. 오웅진 신부가 결국은 오바해서 죽이나 이런 게 튈까봐 옷에 턱바지를 씌워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웅진 신부가 또는 꽃동네가 그 장애인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 하나로.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잉 의존에 이걸 공개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직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나 기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겸손하게 하면 될 것을 남을 다 죽이고 지만 살아나. 이거는 완전히 사회관이 0점이에요. 근데 해명이 독이 되는 거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세요. 그 꽃동네에서 그렇게 한 거는 결국은 그 풀 영상이 공개됨으로 해서 이제 오웅진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욕을 먹는 거. 그렇죠. 물론 이건희와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는요, 뭐